자, 오늘은 파킨슨병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볼 텐데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떨림으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뇌 속 아주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이 병의 진짜 실체가 뭔지, 그리고 의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어떻게 측정하고 이해하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뇌가 몸한테 자, 움직여! 하고 신호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 아주 중요한 메신저 시스템이 고장나기 시작하면 과연 우리 몸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파킨슨병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 뇌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우리 몸의 움직임을 아주 정교하게 관장하는 바로 그 시스템에서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파킨슨병은 바로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움직임의 질병인 거죠. 그럼 문제의 핵심이 뭐냐? 바로 도파민이라는 화학 물질을 만드는 뇌 속의 특정 세포들이 서서히 그리고 계속해서 사라지는 데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우리 몸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드는 뭐랄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자, 이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요. 정말 흥미로운 두 가지 현상이 보여요. 한쪽에서는 움직임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도파민 세포가 사라져가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루이소체라는 이상한 단백질 덩어리가 남은 세포 안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파킨슨병의 핵심적인 병리학적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 속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몸에는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재미있는 건 말이죠. 파킨슨병의 증상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이는 증상과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증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흔히 파킨슨병 하면 손 떨리는 걸 먼저 떠올리시지만 사실 의사들이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네 가지 핵심 운동 증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증상은 바로 운동 느림이에요. 단추를 채우거나 글씨를 쓰는 것처럼 아주 평범한 일상의 모든 움직임이 믿기지 않을 만큼 느려지는 거죠. 하지만 파킨슨병이 정말 힘든 이유는 이런 눈에 보이는 증상 너머에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우울감을 느끼고 심지어 냄새를 못 맡게 되는 것처럼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비운동 증상들이 환자의 삶의 질을 훨씬 더 깊숙이 파고들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다양한 증상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해갈까요? 의사들은 이 병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종의 로드맵 같은 걸 사용합니다. 바로 질병의 단계를 구분하는 시스템이죠. 이 5단계를 보면 병의 여정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처음엔 몸의 한쪽에서만 불편함이 느껴지다가 점차 양쪽으로 번지고 균형 잡기가 어려워지고요. 그러다 마지막 5단계에 이르면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이 단계 구분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럼 의사들은 이렇게 복잡한 증상과 단계를 어떻게 객관적인 숫자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바로 환자의 상태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양한 평가 도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의료용 자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의사의 도구함에는 정말 다양한 도구들이 들어있어요. 전반적인 증상을 종합적으로 보는 UPDRS라는 척도도 있고요. 균형 감각을 테스트하는 버그 균형 척도도 있죠. 그리고 KMMS라는 검사를 통해서는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의 변화는 없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도구로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환자의 상태를 온전히 이해해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 이 TUG 검사,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도구예요. 그냥 의자에서 일어나서 3m 걸어갔다 오는 건데 이 시간을 재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이동성을 측정하고 일상에서 넘어질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을 추적하고 점수를 매기는 건 사실 이야기의 절반만 보는 것과 같아요. 이 병이 환자의 하루하루, 그리고 혼자서 생활하는 능력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게 그에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슈왑과 잉글랜드 척도인데요. 여기서 100%라는 점수는 어떤 도움도 없이 예전과 똑같이 모든 일상생활을 완벽하게 해내는 완전한 자립 상태를 뜻합니다. 하지만 병이 진행되면서 이 점수는 5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보다 일을 처리하는데 2배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옷을 입거나 식사를 준비하는 사소한 일에도 조금씩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환자가 겪는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환자 본인의 목소리겠죠? 이 PDQ-39라는 설문지는 의사의 평가를 넘어서 환자 스스로가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의 삶의 질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직접 듣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움직임에 대한 것만 묻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감정 상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이 병 때문에 겪는 사회적 어려움까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 도구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도구들은 질병에 대한 아주 상세하고 입체적인 그림을 그려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정교한 그림을 단지 상태가 나빠지는 걸 추적하는 데만 쓸 것인가? 아니면 이 그림을 이용해서 환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더 좋게 만드는 데 사용할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겁니다.